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어둠이 돌아오라 부를 때입니다. 찰리 돈니 지음, 한스미디어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스릴 1979년 8월 9일 시카고. 올가미가 그의 목을 올가매고 있었다. 뇌 산소 부족으로 황홀과 공황이 절묘하게 교차했다. 의자를 밟고 서 있던 그는 나일론 올가미에 조심스레 몸을 맡겼다. 스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가 만든 도르래 장치를 미개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위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가 유일했다. 스릴이 주는 감각은 어떤 마약보다 강렬했다. 인생의 어떤 매개체도 이와 같은 경험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은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의자에서 발을 떼자 그의 몸이 바닥 쪽으로 내려앉았다. 올가미를 매던 로프는 그의 무게를 못 이겨 삐걱거리며 도르래의 홈을 따라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로프는 곤양기 위에서 곡선을 그리며 두 번째 도르래까지 이어졌고, 그런 다음 다시 위를 향해 세 번째 도르래에 이르렀다가 마지막으로 방향을 꺾어 M자를 만들어냈다. 맞은편 로프에 연결된 올가미는 피해자 목에 걸려 있었다. 그가 의자에서 발을 떼고 몸을 낮출 때마다 그의 목에 있는 올가미는 피해자 여성의 몸무게를 지탱했고, 그의 맞은편에 매달린 그녀는 마치 마법처럼 약 2미터 높이의 공중으로 둥둥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공황 상태가 아니었다. 발로 차거나 몸을 마구 흔드는 것도 끝났다. 그런 상태로 위로 솟아오르는 그녀의 모습은 몽환적이었다. 스릴이 그의 영혼을 흠뻑 적셨고, 공중에 떠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그녀의 몸무게를 감당했다. 황홀감의 끝까지 다가가 의식불명 직전에 이르기까지.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취기를 계속 느끼고 싶다는 유혹이 너무나 강렬했지만 이 무시무시한 길을 배회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그도 잘 알았다. 끌리는 대로 계속 가다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렇다 해도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목을 옥죄는 나일론 올가미를 느끼며 그는 반쯤 감은 눈으로 맞은편에 매달려 있는 자신의 희생물을 바라보았다. 끈이 더욱 조여들어 경동맥을 누르자 눈앞에 자금전들이 나타났다. 그는 잠시 그 상태로 눈을 감고서 자신을 어둠으로 내맡겼다. 아주 잠시 동안 1초만 더. 직후 1979년 8월 9일 시카고.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당황한 그는 발을 더듬어 나무 의자 위에 발가락을 갖다 댔다.
의자에 올라서서 자신의 목을 죄던 끈을 느슨하게 하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러자 피해자가 맞은편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발이 바닥에 닿았지만 몸을 지탱하지 못해 그대로 쓰러졌다. 그녀의 체중이 아래로 향하면서 그의 로프가 위로 올라갔지만 도르래에 안전매듭을 해둔 덕에 목이 끈인 여전히 느슨했다. 그는 부드러운 나일론 올가미를 머리 위로 벗고 목이 난 붉은 자극이 없어지길 기다렸다. 오늘 밤은 너무 많이 갔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다. 옷깃이 목을 감싸주긴 했지만 목에 생긴 짙은 보라색 멍을 감출 방법을 찾아야 할 정도였으니까.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대중이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신문기사도 나왔다. 당국이 주의를 강부하자 공포가 여름날의 열기 위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라 더욱 신중하게 스토킹을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더 철저하게 흔적을 지워야 했다. 아직 숨기지 못한 시체들을 위해 완벽한 장소를 찾아야만 했다. 스릴에 대한 욕망, 이 시간을 통해 느끼는 희열은 자제하기가 어려웠지만 이대로 가다간 자신의 비밀스러운 삶의 베일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영리한 그는 이런 상황을 멈출 방법도 알고 있었다. 납작 엎드려 공포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스릴에 대한 욕망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다. 그의 존재의 문제가 달려있을 만큼. 그는 피해자를 등지고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감성을 다스렸다. 준비가 되자 이윽고 몸을 돌려 시체를 닦고 다음날의 운송을 위해 정리를 시작했다. 모든 것을 끝낸 후에는 문단속을 마치고 차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남아있는 스릴을 누그러뜨리는 데 사용했다. 집에 거의 도착했지만 몸이 여전히 떨려 평상시처럼 대화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다행히 오늘 밤은 운이 좋았다. 집 앞 연석에 차를 대며 보니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간 그는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고 재빨리 샤워한 후 침대로 기어들어갔다. 그가 이불을 덮자 아내가 뒤척였다. 몇 시야? 아내가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눈을 감고 물었다. 늦었지. 그가 아내의 뺨에 입을 맞췄다. 다시 자. 아내는 다리 한쪽을 그의 몸 위로 쓱 걸치고는 한 팔을 그의 가슴 위에 올렸다. 그는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대개 집에 돌아오고 몇 시간이 지나야 진정이 되곤 했다. 그는 눈을 감고 정맥을 타고 돌아다니는 아드레날린을 억제하기 위해 썼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지난 몇 시간을 떠올려 보았다. 모든 기억을 곧바로 정확하게 떠올리지는 못했다.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구체적인 기억들이 떠오르곤 했다. 하지만 오늘만은 감긴 눈꺼풀 안으로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며 파닥였다.
그의 기억 중추가 오늘 밤의 단편적인 기억을 불꽃처럼 재생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얼굴, 그녀의 눈에 서린 공포, 그녀 목에 걸린 나일론 올가미가 이루던 뾰족한 각도, 이미지와 소리가 머릿속에서 돌풍처럼 빙빙 돌았다. 그가 점점 더 공상의 세계로 나아갈 때 아내 자리에 이불이 들썩였다. 아내는 그를 향해 몸을 말았다. 스릴이 그의 정맥을 두드리는 이 순간 확장된 혈관으로 엔도르핀이 쏟아져 나오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아내가 그의 목과 어깨에 입을 맞췄다. 그의 아내가 자신의 사각 팬티 속으로 손을 넣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 여전히 스릴감에 압도당한 그는 몸을 굴려 그녀 위로 올라탔다. 아내가 낮은 신음을 내뱉을 때도 눈을 감고 마음을 차단했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어둠을, 그곳에서 나체로 있던 자신을. 그는 부드럽게 리듬을 타며 이른 밤 그곳으로 데려간 여자에게 초점을 맞췄다. 자신 앞에서 마치 유령처럼 동시 떠오르던 그녀에게. 은은한 장미향기. 한 여인이 정원으로 나가 장미가지 아래쪽을 가위로 잘랐다. 6송이의 긴 장미다발이 손에 들어올 때까지 똑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발이 돌려 현관 계단을 올라와서는 탁자 위에 장미를 올려놓고 흔들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들판 너머를 바라보는 그 순간 어린 소녀가 계단을 올라가 다가갔다. 아이의 목소리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 카랑카랑하고 순수했다. 왜 맨날 정원에서 장미를 따요? 어린 소녀가 물었다. 아름다우니까. 그대로 두면 결국에는 시들어서 버려야 되거든. 이렇게 가지를 잘라내면 더 좋은 데 쓸 수 있단다. 제가 한 다발로 묶어드릴게요. 이제 10살인 소녀는 이 여인의 삶에 있어 가장 향기로운 존재였다. 그녀는 앞치마에서 작은 철건을 꺼내 소녀에게 건네주고는 아이가 조심스럽게 장미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녀는 가시를 피해 꽃가지들을 모은 후 철끈으로 둘러 꽉 묶일 때까지 끈을 꼬았다. 꽃으로 뭘 하려고요? 소녀가 물었다. 여인은 아이가 만든 완벽한 꽃다발을 받아들였다. 안으로 들어가서 씻고 저녁 먹자. 맨날 이렇게 꽃을 꺾으면 제가 묶어드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선 그 꽃을 다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인이 미소를 지었다. 저녁 먹고 나면 할 일이 있어. 오늘은 네가 색칠하게 해줄게. 그래도 될 만큼 손에 힘이 있다면 말이야. 여인은 이 미끼로 대화의 방향이 틀어지기를 바랐다. 소녀가 웃어 보였다. 저 혼자 색칠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배울 때가 됐지. 저 잘할게요. 약속할 수 있어요. 소녀가 주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여인은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곧 아이가 그릇을 달그락거리며 저녁상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인은 흔들의자에서 일어나 새로 만든 장미다발을 조심스레 손에 쥐고 계단을 내려가 집 뒤에 있는 들판으로 걸어갔다. 해가 저물며 생겨난 자작나무 그림자가 그녀의 앞길에 두루이어졌다. 그녀는 꽃다발을 코에 대고 은은한 장미 향기를 음미하며 발을 옮겼다. 일장 2019년 9월 30일 시카고. 그에게 가슴 통증이 시작된 것은 1년 전이었다. 원인에 대한 의문은 전혀 없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의사들은 그걸로 죽지는 않을 거라고 장담했다. 그럼에도 오늘 밤처럼 식은땀에 젖어 한기를 느끼며 잠에서 깨면 유독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공기를 들이마시려 했지만 칵테일용 빨대로 마시는 것처럼 힘겨울 뿐이었다. 숨을 들이쉬려고 애쓸수록 더욱 괴로웠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제시갈 것 같은 공포에서 벗어나려 노력했다. 늘 그랬듯이 발작은 곧 지나갈 것이다. 그는 침실용 탁자 서랍에 넣어둔 아스피린 병으로 손을 뻗었다. 아스피린 한 알과 니트로글리세린 하나를 꺼내 혀 아래 놓았다. 10분이 지나자 가슴 근육이 풀리며 폐가 확장되었다. 가장 최근 협식증 증상이 나타난 것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편지를 받을 때와 일치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편지는 침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잠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읽은 참이었다. 그 편지에는 판사가 회의를 요구하는 소환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류를 손에 들고 계단을 내려가 서재로 향했다. 땀에 젖은 셔츠가 피부에 차갑게 들러붙었다. 책상 아래에 있는 금고에 다이얼을 돌렸다. 금고 안에는 그동안 받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편지가 몽텅이로 쌓여 있었다. 그는 최근 것을 그 위에 얹었다.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편지를 받은 것은 10년 전이었다. 위원회는 1년에 2번씩 그의 고객을 만났지만 매번 가석방을 기각했고 그 결정에 대해 항소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편지를 보내왔다. 그런데 작년에 받은 내용은 달랐다. 위원회 의장이 장황하게 적은 심리 내용에는 그의 고객이 바로 갱생 그 자체이며 위원회 의원 모두 수감자가 보여준 지난 수년간의 발전에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다음 심리를 기대하고 있으며 수감자의 미래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다. 그의 가슴 통증은 마지막 문장을 읽은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마지막 편지는 고통, 비참, 비밀과 거짓말을 화물처럼 채우고 느리게 움직이던 기차가 마침내 도착한다는 신호와도 같았다. 악명 높은 이 기차는 그동안 절대 움직이지 않은 채 수평선에 있는 점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안간힘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제동장치도 없이 손살같이 질주하며 날마다 더 커지고 있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금고우 가운데 칸을 노려보았다.
파일철은 그동안 조사해온 내용으로 두껍게 채워져 있었다. 이 조사를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오늘 밤처럼 슬픔과 불안이 엄습하는 날에는 그런 후회가 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것들은 삶을 바꿀 만큼 너무나도 큰 것이어서 만약 그려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공허했을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간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던 자신의 거짓말과 기만이 곧 모습을 드러날 거라 생각하니 그의 심장은 말 그대로 총이라도 맞은 듯했다. 그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고 뱃속으로 공기를 들여보내기 위해 썼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고객이 곧 자유의 몸이 되어 수색을 시작할 거라는 사실이었다. 그동안 성과가 없다고 보고했던 그 조사는 고객이 교도소를 나오자마자 곧 재개되겠지.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수당 방법을 총동원해 막아야만 한다. 그가 아는 건 그것뿐이었다. 그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흠뻑 젖은 셔츠가 어깨를 짓누르자 다시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금고를 닫고 다이어리를 돌렸다. 또다시 가슴 통증이 시작되었고 폐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제시갈 거란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곧 지나갈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2장 2019년 10월 1일 시카고. 로리 무어는 콘택트 렌즈를 낀 후 눈동자를 움직이고 눈을 깜빡여 세상을 향해 초점을 맞췄다. 그녀는 두꺼운 안경알 너머로 보이는 시야를 경멸했다. 시야가 왜곡되고 삐뚤어져 보였다. 렌즈는 그런 불편함 없이 상쾌했지만 그녀는 렌즈보다 안경을 사랑했다. 두꺼운 뿔테가 피난처를 제공해주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절충안이 필요했다. 렌즈를 낀 후 도수 없는 안경을 쓰는 것. 로리는 마치 전사가 방패 뒤에 숨듯 플라스틱 테 뒤로 자신을 숨겼다. 그녀에게 있어 매일매일은 전쟁과 같았으니까. 약속 장소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 있는 헤럴드 워싱턴 도서관이었다. 로리는 자신을 보호해줄 갑옷 차림을 완성했다. 두꺼운 뿔테 안경, 내려쓴 비니 모자, 깃을 세워 턱까지 단추를 채운 코트. 30분 후 그녀는 차에서 내려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고객을 처음 만날 때면 약속은 늘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대부분의 수집가들은 이런 장소를 곤란해했다. 자신의 소중한 전리품을 밝은 햇빛 아래로 가지고 나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리무어의 복구 기술을 원한다면 그녀의 규칙을 따라야 했다. 오늘의 만남은 다른 때보다 더 신경이 쓰였다. 왜냐면 믿을 만한 친구이자 상사이기도 한 론 데이비스 형사의 부탁으로 성사된 만남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부업이었고 누군가는 짓궂게 취미라고 부르기도 했기에
그녀는 데이비스 형사가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에 내심 기분이 좋았다. 로리무로의 복잡한 성격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데이비스는 시간을 들여 벽을 깨고 들어와 그녀를 존경을 얻어냈다. 그러니 그가 뭔가 도움을 청할 때면 로리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었다. 그녀는 도서관 정문을 들어서며 즉각 캐스트너 인형을 알아보았다. 인형은 길고 얇은 상자에 담겨 로비에 서 있는 한 남자의 팔에 안겨 있었다. 상자를 들고 서 있는 신사를 흘끗 보는 것만으로도 평가를 마칠 수 있었다. 50대 중반, 깔끔한 면도, 광다는 구두, 넥타이 없이 재킷 차기, 부유층, 사업가거나 의학 혹은 법조계 전문직 종사자. 그녀는 재빨리 생각을 뒤로 돌려 의사나 변호사를 머릿속에서 지웠다. 저 남자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다. 보험이나 뭐 그런 쪽으로. 그녀는 안경을 바로잡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그에게 다가갔다. 버드 씨? 네, 로리 씨? 158cm의 로리보다 30cm는 족이 큰 남자가 작은 체격의 그녀를 내려다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로리는 대답도 없이 상자에 조심스럽게 담겨있는 도자기 인형을 가리켰다. 갖고 계신 걸 보죠. 그녀가 도서관 중앙으로 걸어갔다. 버드도 그녀를 따라 구석의 탁자로 갔다. 이 도서관은 한낮에만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로리가 탁자를 툭툭 치자 버드가 상자를 내려놓았다. 뭐가 문제죠? 로리가 물었다. 이건 제 딸의 캐스터너 인형입니다. 5살 생일 때 선물해준 것인데 거의 새 것처럼 보관하고 있었어요. 로리는 제대로 보기 위해 탁자 위로 몸을 수그렸다. 상자의 투명한 마굴통에 보이는 인형은 얼굴이 심하게 갈라져 있었고 머리 뒤쪽 어딘가부터 시작된 균열이 왼쪽 눈을 지나 뺨까지 이어져 있었다. 제가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보주유했다니 저 자신에게 성질이 납니다. 로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좀 봐도 될까요? 버드가 상자를 밀어주었다. 로리는 조심스럽게 걸쇠를 풀고 뚜껑을 들어올려 손상된 인형을 뜯어보았다. 마치 수술대에 누워있는 마취 환자를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의과의처럼. 금이 간 건가요? 부서진 건가요? 버드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퍼백을 하나 꺼냈다. 그 안에는 작은 도자기 조각들이 있었다. 그는 감정을 제어하느라 힘겹게 침을 삼켰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의 목울대가 로리의 눈에 들어왔다. 찾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은 겁니다. 틈이 없는 오목바닥에 떨어진 거라 아마 사라진 조각은 없을 겁니다. 로리는 지퍼백을 들고 조각을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인형으로 눈을 돌려 금이 간 도자기 표면을 손가락으로 살살 문질렀다. 금이 깔끔하게 나 있어서 잘 붙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뺨과 이마도 흠없이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눈이었다.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야 할 것 같았다.
자신보다 더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잘게 조각난 부분은 아마 머리 뒤쪽일 것이다. 그쪽을 복구하는 건 역시 머리카락과 지퍼백 안의 작은 조각들 때문에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 그녀는 작업실이 아닌 곳에서 인형을 꺼낼 생각은 하지 않았다. 혹시나 부서진 부분에 붙어있던 조각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인형의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복구할 수 있어요. 세상에 다행이네요. 2주 주세요. 어쩌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은 마음껏 쓰십시오. 비용은 복구 시작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비용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고칠 수만 있다면요. 로리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퍼백을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은 후 걸쇠로 잠갔다.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주셔야겠는데요. 버드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다. 로리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기 전 힐끗 훑어보았다. 버드 보험사 윌터버드 사장. 로리가 상자를 들고 발을 때렸는데 버드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움찔했다.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인형은 제 딸 거였어요. 월터 버드가 부드럽게 말을 뱉었다. 과거 시제의 말이 로리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아마도 그럴 의도였을 것이다. 로리는 남자의 손을 보다가 그와 눈을 마주쳤다. 작년에 죽었어요. 로리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이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성가 조의를 표합니다. 라거나 그래서 이 인형이 그토록 소중한 거군요. 라는 말을 하는 게 보통일 것이다. 하지만 로리는 보통과는 거리가 멀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요? 살해당했어요. 그는 내밀었던 손을 거두며 다시 그녀를 마주에 앉았다. 목이 졸렸다는 게 경찰의 소견입니다. 작년 1월 거의 반쯤 온 채로 그랜트 공원에서 발견되었어요. 로리는 상자에 놓인 캐스트너 인형을 다시 쳐다보았다. 오른쪽 눈은 평화롭게 감겨 있었고 왼쪽 눈은 안구까지 이어진 깊은 균열 때문에 삐딱하게 열려 있었다. 그녀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에 데이비슨 형사가 이 약속을 그토록 단호하게 밀어붙인 것인지, 로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걸 알았던 그의 전형적인 수법이자 미끼였다. 범인은 못 잡았나요? 월터 버드는 죽은 딸의 인형으로 시선을 떨어뜨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단서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이젠 경찰에 전화해도 아무도 응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로리가 이날 아침 도서관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을 반박하는 증거였다. 그녀를 이곳에 오게 만든 게 론 데이비스 형사니까. 월터 버드가 다시 그녀에게 시선을 옮겼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건 핑계가 아닙니다.
얼마 전 딸 카밀이 너무 그리워서 뭔가 그 애를 떠올리게 해주는 걸 품에 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형을 꺼낸 거예요. 그랬는데 떨어뜨려서 부러져지고 만 거죠. 너무 속이 상해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는 아내도 우울해할 테니까요. 이 인형은 제 딸이 어린 시절 내내 가장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 복구해달란 말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데이비슨 형사님이 당신이 시카고에서 알아주는 범죄 재구성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이상이라고요. 당신이 사건을 재구성해 제 딸의 목에 손을 댄 놈을 잡아만 주신다면 저는 뭐든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월터버드의 시선은 로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렬했다. 마치 도수 없는 안경이 보호막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인형 상자를 옆구리에 끼웠다. 인형 복구는 한 달 걸릴 거예요. 따님 문제는 좀 더 오래 걸릴 거고요. 전화를 좀 돌리고 연락드릴게요. 로리는 도서관에서 빠져나와 가을 날의 아침으로 발을 내딛었다. 월터버드가 딸 얘기를 할 때 과거 시제를 썼던 그 순간 그녀는 이미 마음에서 무언가 미묘하게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다. 감지하기 어려울 만큼 작았던 그 느낌은 이제 더 큰 존재감으로 그녀의 귀에 속삭이고 있었다. 보스는 그녀가 이 사건을 무시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빌어먹을 만큼 잘 알고 있다는 속삭임. 당신은 정말 못됐어요, 론. 로리는 도서관을 나오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범죄 재구성 전문가로서는 일을 잠시 멈춘 상태였다. 번아웃과 우울증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는 휴식이. 그런데 이번에 휴식 기간은 특별히 더 길어서 보스가 열받은 게 분명했다. 그녀는 카밀버드의 부서진 인형을 옆구리에 끼고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걸어 차로 돌아왔다. 로리의 휴가는 이제 막을 내렸다. 3장 2019년 10월 2일 시카고. 아침에만 해도 전화가 5번 울렸지만 모두 무시했다. 로리는 거울을 보며 짙은 갈색 머리를 묶었다. 아침형이 아닌 그녀는 정오까지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상사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조금도 죄책감이 없었다. 누가 계속 전화하는 거야? 침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데이비스 만나거든. 다시 시작하는지 몰랐네. 로리는 욕실에서 나와 손목시계를 차며 물었다. 우리 오늘 밤에도 만날까? 좋아. 그 얘긴 하지 말라는 거군. 로리가 그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다. 레인 필립스는 그녀에게 있어 무슨 존재일까? 이런 남자를 보통은 남자친구라고 칭하겠지만 로리는 보통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고 30살을 훌쩍 넘기니 그런 표현 자체가 유치하게 느껴졌다. 지난 10년간 잠자리를 함께했지만 그와의 결혼을 고려한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레이는 그녀에게 연인 이상의 존재였다.
아버지 말고 그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그가 유일하니까. 그러니 레이는 그녀에게 속한 사람이었다. 로리에게 있어서 이 표현보다 더 나은 건 없었다. 그리고 둘 모두 이대로 만족했다. 말할 게 생기면 그때 얘기할게. 지금은 나도 뭔 일을 맡게 된 건지 잘 몰라서. 좋아. 레인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나는 살인 재판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서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몇 주 후에 증언하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 검사를 만나기로 했어. 그리고 밤 9시까지 수업이 있어. 로리가 뒷걸음질 치려고 하자 그가 그녀의 허리를 잡았다. 데이비스니 뭘로 자기를 꿰냈는지 정말 말 안 해줄 거야? 수업 끝나고 밤에 들르면 그때 알려줄게. 로리는 또 한 번 그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을 더듬는 그의 손을 툭툭 친 뒤 침실을 빠져나갔다. 1분 후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캔네디 고속도로에서 오전에 차량 정체를 겪는 사이 전화가 2번 더 울렸다. 로리는 오하이오 스트리트를 빠져나가 시카고의 격자 모양 길을 따라 이리저리 운전했다. 혼잡한 교통을 뚫고 그랜트 공원에 도착한 후에도 15분간 빙빙 돌고 나서야 주차 자리를 찾았다. 작은 혼다가 들어가기에는 비좁은 공간이었다. 그럭저럭 용감하게 평행 주차를 하긴 했지만 나중에 차를 뺄 때 범퍼를 부딪히지 않고 잘 빠져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녀는 레이크 쇼어가 아래에서 끊기는 터널을 지나 그림 같은 길을 따라 공원 끝까지 걸어갔다. 그랜트 공원은 높은 빌딩이 제비한 루프 지역과 호반 사이에 껴있는 대단히 아름다운 곳이었다. 언제나 관광객의 발길이 줄을 이었고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다. 로리는 인파를 헤치고 버킹엄 본스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코트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도 깃을 올려 단단히 여미고 안경을 콧잔등 위로 올렸었다. 10월이지만 온화한 아침이어서 사람들은 반바지 운동복 차림으로 호수의 밀풍과 빛나는 해를 즐기고 있었다. 로리는 상쾌한 가을에 맞게 옷을 입은 참이었다. 회색 코트와 회색 청바지에 매든걸 브랜드의 엘로이즈 캠벨 부츠를 신었다. 미치도록 더운 여름날에도 어딜 가든 이 부츠만 신고 다녔다. 본수옆 의자에 로연 도이비슨이 앉아있었다. 로리는 그에게 다가가며 느슨한 비니 모자를 이마까지 내렸었다. 비니 끝이 안경테에 닿을 정도로 그래서 보호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인사도 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아이고 하늘이여 감사합니다. 회색 여인을 보내주셨군요. 데이비슨 형사가 말했다. 둘이 오랫동안 일한 터라 데이비슨은 로리의 기벽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와도 악수하지 않았다. 이것은 데이비슨이 몇 번의 시도를 한 끝에 알게 된 거였다. 그의 손이 허공에 있는 동안 그녀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게다가 그녀는 롬 말고는 보소의 다른 사람과 만나려 하지 않았고 형식을 차리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일에 있어서는 마감 기한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철저히 혼자서만 일했다. 자신이 여유 있을 때만 연락을 받았고 어떨 때는 전혀 받지도 않았다. 정치 또한 싫어해서 만약 누구라도 자신을 주목하면 몇 주씩이나 사라지기도 했다. 론 데이비슨이 그녀의 이 모든 기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범죄 재구성 전문가로서 그녀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었다. 잠수를 타고 있던데 그레이? 그녀는 버킹엄 분수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당겨 살짝 웃었다. 그녀를 그레이라고 부르는 건 데이비슨 뿐이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별명이 좋아졌다. 자신의 복장과 겉으로 무심한 모습을 잘 섞어놓은 말이었다. 사느라 바빠서요. 레이는 어때? 잘 지내죠. 그가 나보다도 괜찮은 상사인가? 그 사람은 제 상사가 아닌데요? 그런데도 자네는 그 사람을 위해 일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는군.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일하는 거죠. 론 데이비스는 잠시 말을 멈췄다. 6달 동안이나 연락이 안 됐잖아. 좀 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움이 좀 필요한 사건들이 있었어. 저는 탈진 상태였어요. 좀 쉬어야 했다고요. 당신 부하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자네의 이런 솔직함이 그리웠어, 그레이. 두 사람은 공원을 걷는 관광객들을 구경하며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도와줄 텐가? 마침내 데이비슨이 물었다.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다니 정말 뻔뻔하다는 건 아시죠? 반년 동안 연락이 안 된 게 누군데 레인 필립스와 하는 살인사건 연구 프로젝트에만 매달려 있고 말이야. 그래서 나도 머리를 좀 썼지. 고마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침묵이 이어졌다. 그래서 얼마쯤 후 데이비슨이 다시 물었다. 여기 왔잖아요. 안 그래요? 로리가 분수의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그 여자 얘기를 해주세요. 카밀 버드. 22살 여성이 교살당했지. 시신은 이곳 공원에 버려졌고. 언제였어요? 작년 1월. 그러니까 21개월 전. 아무런 단서가 없었나요? 으름장을 놓고 닥달도 해봤지만 다들 이 사건엔 쩔쩔매더군. 사건 파일이 필요해요. 로리가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분수의 시정을 고정하고 있었지만 데이비슨이 목을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시카고 광역기의 수장이 고개를 살짝 들고 안도감에 한숨을 내쉰 거였다. 고맙네. 월터 버드는 누구예요? 부유한 사업가이자 시장 친구지. 그래서 이 사건을 재빨리 잠재우라는 지시가 보스로 내려왔던 거고. 돈 있고 연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자식을 잃었든 간에 사건은 똑같이 위급하게 처리해야 해요. 그나저나 CC는 어디서 발견됐죠? 데이비슨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공원 동쪽, 같이 가보세. 로리는 데이비슨을 앞세우고 함께 걸었다.
공원을 지나 산책로에서 떨어진 풀밭 동산에 이르자 양쪽으로 다장나무가 줄지어 있었다. 로리는 시신을 여기까지 옮길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따져보기 시작했다. 바로 여기서 시신이 발견됐지. 데이비슨이 풀밭에 서서 말했다. 교살이었다고요? 데이비슨이 끄덕였다. 강간당했어요? 아니. 로리는 카밀버드의 시신이 발견된 자리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발을 내딛었다. 물 위에 떠있는 보트와 호숫가를 눈여겨보고 시카고의 하늘을 바라보며 계속 걸었다.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른 하얀 구름만 빼면 하늘은 온통 푸른색이었다. 로리는 한겨울에 발견된 소녀의 시신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이로리니만큼 나무들은 잎사귀를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시신을 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뭇잎으로 가려지지도 않으니 발각되기 쉽잖아요. 범인이 누구든 시신이 발견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서 죽였을 수도 있지. 통제불능 상황이 되었던 걸 수도 있어. 말싸움이 격해졌다거나 그래서 죽이고 도망간 거지. 사랑싸움이라는 말씀이군요. 그쪽으로는 부하들이 면밀하게 조사했을 것 같은데. 당시 남자친구나 전 남친들한테도 연락해봤을 테고요. 동료나 가깝게 지냈던 남자들 할 것 없이 말이에요. 데이비슨이 끄덕였다. 다 조사했지만 모두 깨끗했어. 그렇다면 피해자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다른 곳에서 살해되어 이곳으로 끌려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담당 형사들도 모르겠다고 하더군. 론, 저는 모든 게 다 있어야 해요. 기본 서류와 부검 결과, 신문 내용까지 모두요. 다 구해줄 수 있네. 다만 그러려면 자네를 다시 금요지급 대상에 올려야 해. 공식적으로 일하는 거지. 그러면 뭐든 갖다 줄 수 있어. 로리는 잠자코 현장을 바라보았다. 뇌 속에서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충분히 잘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밀어닥치는 정보를 억제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물론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를 자각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곤 일단 정보를 받아들이고 나면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자신의 두뇌가 이 정보를 처리하고 목록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천천히 로리는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사건 파일을 연구할 것이다. 그렇게 카밀버드에 대해 알아갈 것이고 목이 절려 죽은 이 불쌍한 소녀를 위해 사건 전모를 밝혀낼 것이다. 자신이 지닌 신비한 능력으로 다른 형사들이 놓친 부분을 찾아낼 것이고 모두가 포기한 퍼즐을 맞추고 범죄를 완벽하게 재구성해낼 것이다. 핸드폰 벨소리에 그녀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발신인은 아버지였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길까 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아빠, 저 지금 뭐 하는 중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걸어도 돼요? 로리? 여자 목소리였다. 누구 목소리인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상대가 공황 상태라는 건 뚜렷하게 느껴졌다.
네? 그녀는 데이비슨한테서 몇 발자국 물러났다. 로리, 저 실리아 배너예요. 아버님 비서요. 무슨 일이죠? 아빠 전화번호가 떴는데요. 아버님 댁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버님이 심장마비예요. 뭐라고요? 같이 아침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질 않으시더라고요. 상황이 안 좋아요, 로리. 얼마나 나쁜데요? 진공상태 같은 침묵이 로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빨아들였다. 실리아, 얼마나 안 좋은데요? 돌아가셨어요. 4장 2019년 10월 14일 시카고. 장례식을 치르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로리는 겨우 시간과 용기를 내서 아버지 사무실을 찾았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로리의 사무실이기도 했다. 비록 그녀는 10년이 넘도록 정식으로 사건을 다룬 적이 없지만 회사 봉투 상단에는 엄연히 그녀 이름이 인수돼 있었고 간간히 아버지 업무를 도왔기에 면역 소독 증명원도 발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카고 경찰서와 레인의 살인녀 사건 연구 프로젝트에 신경을 쓰다 보니 이곳에서 하는 일은 더욱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모 법률 회사에는 아버지의 비서 겸 사무관리자와 변호사 보조원이 출근하고 있었다. 이제 식욕보증을 보이는 직원은 하나고 고객 명단이 아주 많지는 않으니 로리 생각으로는 자신의 전문 지식과 약간의 시간만 보태면 회사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한두 주 정도만 집중하면 될 일이었다. 그녀가 법학학위를 딴 지는 10년이 훨씬 넘었고 정식으로 활용해본 적도 없지만 그 학위 덕에 아버지 사업 정리에는 완벽하고도 유일한 지원자가 되었다. 어머니는 수년 전 돌아가셨고 로리에게는 형제도 없었다. 그녀는 노스클라크 스트리트에 있는 빌딩 3층으로 올라가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 공간에는 1970년대부터 쓴 게 분명한 황갈색 캐비닛 앞으로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양옆으로 보이는 사무실 2개 중 왼쪽이 아버지 사무실, 다른 쪽은 변호사 보조원의 것이었다. 그녀는 일주일치 편지를 데스크에 올려두고 아버지 사무실로 들어갔다. 제일 먼저 할 일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다른 법률회사로 넘기는 것이었다. 사건 목록을 정리한 뒤 남은 자금으로 직원들 급여며 공과금 등을 해결해야 했다. 그러고 나면 사무실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실을 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무관리자 실리아가 정오에 나와서 파일을 살펴보며 재할당 업무를 돕겠다고 했다. 실리아는 자택에서 쓰러져 있던 아버지를 발견한 직원이었다. 로리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이어트 콜라캔을 딴 후 일을 시작했다. 안내 데스크의 캐비닛에서 서류를 모두 꺼내 3가지로 분류했다. 계류 중, 중단된 사건, 진행 중인 사건. 정오가 되자 아버지 책상에 앉은 그녀 주변으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몇 번 본 적 없는 실리아가 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로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실리아는 서류더미를 지나쳐 다가와 로리를 꽉 껴안으며 오 로리 하고 내뱉었다. 로리는 양팔을 쭉 편 채 두꺼운 볼트 뒤로 눈을 몇 번 깜빡였다. 낯선 여성이 그녀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고 있었다. 로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방법으로. 아버님이 그렇게 되셔서 너무 안 됐어요. 실리아가 로리의 귀에 대고 말했다. 실리아는 물론 며칠 전에 있었던 장례식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다. 그날 어두운 장례식장에서 로리는 관 속에 누운 밀랍 인형 같은 아버지 옆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귀에는 실리아의 숨결이, 목에는 그녀의 눈물이 흐르는 게 느껴지자 로리는 결국 팔을 들어 실리아의 어깨를 잡고 품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숨을 골랐고 명치에서 솟아오르는 불안을 한숨으로 내뱉었다. 실리아가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로리가 분리해놓은 서류를 발견하자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드러났다. 그녀는 재킷 앞섭을 툭툭 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물을 닦았다. 저는 우리 약속이 오늘, 혹시 일주일 내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2~3시간 전에 도착했거든요. 로리는 남들이라면 시간이 걸릴 일을 지금처럼 재빨리 해치우는 능력에 대해 설명하는 걸 그만둔 지 오래였다. 그녀가 법조계에서 일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죽을 만큼 따분했기 때문이었다. 대학 시절 친구들은 몇 시간이나 공들여 교재를 공부했지만 그녀는 한 번 슬쩍 봐도 외워졌다. 남들은 변호사 시험 준비에 몇 달이나 매달렸지만 로리는 굳이 다시 책을 펼쳐보지 않고도 단 한 번에 통과했다. 그녀가 변호사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에 대한 강한 혐오감 때문이었다. 그저 그런 범인의 증명형을 놓고 상대 변호사와 입씨름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고 상대 변호를 위해 판사 앞에 선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가쁠 만큼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혼자서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고 최종 의견을 서면 보고서로 작성하는 편이 잘 맞았다. 로리 무어의 세계는 벽으로 둘러싸인 안식처였고 그녀는 오직 소수의 사람만 그 안으로 들였다. 그렇지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한 서류들이 특히 더 거북스럽게 느껴졌다. 살펴본 정보에 따르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재판으로 갈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이것은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일이었다. 로리의 마음에 이미 몇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어쩔 수 없이 졸업장에 쌓인 먼지를 털고 분노를 집어삼키며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해 선임 변호사가 사망했으니 재판이 연장되거나 최악의 경우 미결정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사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그러면 판사 나리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2~3시간 전에요?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맡았던 사건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캐비넷에 있는 건 다 봤어요. 컴퓨터는 아직 확인 못했어요. 이건 거짓말이었다.
로리는 아버지의 컴퓨터 자료를 확인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허술하게 설정된 보안을 손쉽게 뚫고 들어가 캐비닛에 있는 사건과 하드 드라이브 사건의 교차 참조도 마친 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컴퓨터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한데도 회사 일을 하지 않은 지 오래다 보니 뭔가 무단 침입을 한 기분이 들었다. 컴퓨터에 있는 사건은 캐비닛에도 똑같이 있어요. 실리아가 말했다. 잘 됐네요. 그러면 이게 다예요. 로리가 책상에 있는 서류 더미들 중 하나를 가리켰다. 이건 계류 중인 사건이에요. 고객이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맡아줄 수 없으니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라고 하면 돼요. 이런 종류의 사건을 다루는 회사 목록을 제공해주면 고객들이 혼자 알아보느라 헤매지는 않겠죠. 그렇게 할게요. 아버님도 그러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중단된 사건들이에요. 프랭크 모 변호사가 사망했다는 간단한 편지만 보내면 충분할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맡아서 해주실 수 있죠? 당연하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저건 뭐죠? 실리아가 마지막 서류더미를 가리켰다. 로리는 그것을 보기만 해도 과오비올 지경이었다. 자신이 콘크리트 블록으로 꼼꼼하게 쌓아올린 벽이 저편에서 넘어온 침입자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게 느껴졌다. 이건 현재 진행 중인 서류들이에요. 이걸 다시 세 가지 범주로 나눠봤어요. 로리가 첫 번째 서류 더미에 손을 올렸다. 현재 양형 거래가 진행 중인 사건 12건. 그녀는 두 번째 더미에 손을 댔다. 겨드랑이에서 땀이 차는 게 느껴졌다. 법원 출석이 대기 중인 사건이 16건. 땀 한 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 허리를 적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이 세 번째 더미로 옮겨갔다. 재판 준비 중인 사건이 3건. 3건이라고 발음하는 순간 목이 막혀 헛기침으로 자신의 공포를 숨겨야 했다. 재판을 앞둔 이 사건들은 즉각적인 작업이 필요했다. 로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자 실리아의 얼굴에도 공포가 서렸다. 로리의 아버지를 앗아간 심장병이 집안 내력은 아닌지, 혹시 이달이만 2번이나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듯 보였다. 괜찮아요? 로리는 다시 기침을 하며 평정심을 되찾았다. 괜찮아요. 진행 중인 사건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머지를 맡아주세요. 실리아가 계류 중인 사건 파일을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쪽 고객들에게는 지금 바로 연락을 돌릴게요. 그녀는 서류 도미를 들고 나가 안내 데스크에 있는 자신의 책상에 놓고 일을 시작했다. 로리는 사무실 문을 닫았다. 아버지가 쓰던 의자에 털썩 앉아 아침 작업에 연료가 되어준 4개의 빈 콜라캔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컴퓨터를 켜고 사건을 맡아줄 만한 시카고의 형사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5장) 2019년 10월 15일 스테이트빌 교도소.
포식스는 그의 또 다른 자아였다. 그는 하도 오랫동안 이 별명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실명을 들어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다. 별명은 그가 이곳에 처음 도착하던 날 생겼다. 죄수복 등판에 굵은 글씨로 커다랗게 새겨진 죄수번호 1227-6594-6 때문이었다. 교도관들은 수감자의 이름이나 해당 범죄보다 숫자를 먼저 인식했다. 그의 별명 포식스는 죄수번호 마지막 두 자리 숫자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에 대해 잘 모르는 교도관이나 대다수 수감자들까지 그의 성이 포식스겠거니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교도소 도서관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그곳은 교도소 속 그의 집이었다. 그는 몇십 년간 이곳을 관리해왔다. 엿기를 들고 근육을 부풀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교도소 마당의 동물들과 어울려 파벌을 나누는 것에도 흥미가 없었다. 그 대신 도서관을 찾았고 이곳을 관리하는 늙은 종신형 재소자와 친구가 되어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 종신형 재소자는 1989년 겨울부터 숨을 헐떡이더니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교도관 하나가 포식스의 창살을 툭툭 치고는 늙은이가 하늘로 가석방되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포식스는 도서관을 관리하게 되었다. 도서관 망치지 마. 그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30년 동안 도서관은 그의 손안에 있었다. 모두 합쳐 40년이 되는 기간 동안 그는 어떠한 사소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 이렇게 쌓아올린 실적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마치 어떻게 해서든 그가 매달 입수해서 읽는 만화책의 슈퍼히어로처럼. 그는 만화와 만화 같은 소설을 경멸했지만 그러면서도 반드시 읽곤 했다. 덕분에 그의 자아는 더 부드러워졌고 자신의 영혼에 도사리고 있는 갈망을 숨길 수 있었다. 교도소에 오기 전까지 그는 스릴을 탐하며 살았다. 그 스릴이란 피해자들과 시간을 함께한 후 밀려오는 감정이었다. 스릴이 그의 마음을 조종했고 그의 존재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자신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무언가였다. 그러나 구속된 후에는 교도소 안의 삶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금단 증상은 고통스러웠다. 스릴이 주던 권력과 지배의 느낌이 너무나 그리웠다. 나일론 올가미를 목에 두르고 오직 피해자만이 줄 수 있는 희열이라는 유혹에 자신을 맡기면 뭔가 거결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묘한 감정에 빠져들곤 했다. 아찔했던 금단 증상이 진정되고 나자 그는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다른 것을 사기 시작했다. 그 다른 것은 금방 결정되었다. 자신의 삶을 파괴한 비밀이 교도소 밖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그는 그 비밀을 파헤치는데 남은 여생을 쓰리라 결심했다. 그는 도서관 의자에 앉았다. 그렇게나 많은 사람을 죽인 자에게 이런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오직 미국이 유일할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수십 년을 보낸 지금
교도소 내에서 그의 이력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신경 쓰는 사람은 그보다 적어졌다. 누군가 자신을 포식스로 부르더라도 굳이 정정해주지 않는 데는 익명성을 얻으려는 이유도 있었다. 그건 위장에도 도움이 됐다. 세상은 수년 전에 이미 그를 향해 쏟은 조명을 끈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과거라는 할로윈 빛이 깜빡거리며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도서관에 혼자 앉아 시카고 트리뷴 신문을 펼치고 두 번째 장에 있는 헤드라인을 보았다. 1979년 여름 이후 40년 만에 도적이 자유롭게 걸어 나온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오래된 별명 도적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제목이 자신에게 주는 영향력과 음흉하게 흘러나오는 아드레날린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완벽한 이름에는 불리한 면이 있다는 것도 잘 알았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기억을 되살릴 것이다. 헤드라인이 튀어나오고 텔레비전에서 1979년 여름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그는 항의 시위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려는 사람들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는 출소 후에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완성하고 싶었고 여기에는 아주 작은 익명성이 필요했다. 그는 교도소에 있는 내내 이 계획에 전념했다. 수십 년간 착수하기를 고대해온 이 여정. 바보처럼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완수해줄 거라고 믿었던 그 여정에 하지만 그를 위협하고 파괴한 비밀을 파헤칠 사람은 바로 도적, 그 자신뿐이었다. 그가 만들어낸 공포의 시대로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자 피해자들은 정체불명이 되었고 이름을 잃었다. 심지어 그 자신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자신의 연료가 돼주던 스릴을 다시 느껴보려 했을 때도 피해 여성들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죽어 사라졌고 시간과 무관심에 의해 그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없었다. 기억 속에 강렬히 남은 것은 오직 한 사람이었다. 마치 40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시간, 심장 한번 두근거릴 시간에 다 지나버린 듯 선명하고 생생했다. 그녀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가 절대 잊지 못할 만큼. 도서관에서 조용한 하늘을 보낼 때면 그녀는 그의 생각을 뚫고 들어왔고 그가 잠을 잘 때면 꿈에 나타났다. 그녀는 그가 기억하는 오직 단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어렴풋이 자유가 보이기 시작하니 오랫동안 지체되어 왔던 기회가 곧 올 것이다. 그녀와의 일을 마무리 지을 기회가